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책 92, 93, 94쪽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용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들을 배웠죠.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에 어떤 사회 문제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조선 후기에 과연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해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조선 사회의 문제점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자, 무슨 사건들이었을까요? 가장 큰 전쟁 두 가지였겠죠. 자, 임진, 외란. 일본을 솔직히 말하면 조선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일본에게 공격을 당했고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된 전쟁이었죠. 전쟁 초기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계속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게 바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맞아요. 전쟁에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순신이라든지 의병의 도움으로 물론 일본을 물리치긴 했지만 굉장히 이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임진왜란에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또 안타깝게 조선은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다. 물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도 물론 준비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역시 조선의 사회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병자호란에서는 아예 패배를 해버렸죠. 그래서 임금이었던 인조가 바로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굴욕적인 사건까지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통하면서 결국 어떤 문제점을 생각했냐면 결국 이 조선을 이끌어가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던 바로 유교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유교의 문제점이죠. 이 유교라고 하는 게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교는 뭐 임금에 대한 충, 그 다음에 사람은 인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지혜로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약간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이 도덕적인 것의 문제점은 결국 무엇일까요?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실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아무리 임금에 대한 충성을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충성만 외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아무리 인자하고 의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었던 유교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 아니면 자기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즉 백성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그치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유교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문, 자 여기서 기존의 학문이 바로 유교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자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어렵지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자 중요합니다. 무슨 학문이 등장했다?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했다. 맞아요. 네. 자, 여기 실생활에 도움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교, 특히 이때 유교를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이라고 해요. 이 성리학이라는 건 결국 기존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쵸? 네. 도덕적인 걸로 어떻게 배고픔이나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물론 도덕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실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실학자들의 목표는 결국 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학자들의 목표. 자, 실학자들의 목표. 실학자들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삶의 안정이죠. 백성들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안정,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될까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 부국, 강, 병이에요. 뭐냐면 국가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이 돈이 많아야지 뭘 할 수 있다? 강력한 병사를 기를 수 있다. 힘이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부국, 강병 아니겠어요? 그쵸? 맞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국 강병인 나라가 바로 누구예요? 미국이잖아. 맞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하다. 그 바탕은 결국 뭐야? 미국이 가장 부자인 나라니까. 돈이 가장 많은 나라이니까. 그렇지?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학자들이 바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래서 바로 어떤 방법이야? 기존에 있던 성리학적인 방법으로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도덕적인 거, 임금님에 대한 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실학이라는 학문이 뭔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실학이란 뭐예요? 자, 조선 후기에 결국 말 그대로 실학이니까 실용적인 학문. 진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실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조선 후기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쟁을 겪고 나서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의 토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지.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반대로 양반들의 땅이 많아져. 왜 그런 줄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들어진 농민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겠죠. 왜? 당장 죽을 수 없잖아요. 땅을 파는 거야. 근데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건 수많은 백성들,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땅을 팔겠죠. 그러면 그 땅값은 가격이 떨어지겠지. 나는 100가마니에 내놨는데 옆집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옆집은 90가마니에 내놓네? 그럼 난 또 80가마니에 내놔야 되고 옆집은 또 70가마니에 내놓고 근데 쌀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쌀값이라기보다는 땅값이. 그래서 양반들은 그 농민들의 토지를 본인들이 헐값에 살 수 있겠죠. 적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의 토지는 늘어나고 반면에 농민들의 토지는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아집니다. 양반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억울하게 뺏어버리는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진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유교적 질서에 따른 신분제 사회라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불거졌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토지가 없으니까 점점 세금 또한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양반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영조 배웠잖아요. 균역법. 근데 선생님이 영조의 균역법 성공했다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양반들, 땅 가진 양반들이 세금 내라. 근데
왜 우리가 양반들이 세금 내냐? 왜 이 상민들, 농민들이나 하는 세금을 왜 우리 양반들한테 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세금 내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결국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었다. 왜? 양반들은 결국 지배층이었으니까 가진 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 자, 새로운 농사기술들을 보급하자. 맞아요. 이런 새로운 농사기술 어디서 배워와야 된다? 중국으로부터 배워와야 된다. 근데 이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아니라 이제 후금이 이름을 바꾼 청나라예요. 그렇죠? 자,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청나라한테 어쨌든 기술 배워와서 더 많은 쌀을 수확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야? 토지 제도를 바꾸자.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양반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 또는 양반들이 땅을 더 이상 농민들에게 뺏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는 국가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 있는지 이름만 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농사를 중요시한다. 농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지. 맞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만 놓으세요. 농사를 중요시한다 해서 중농학파라고 이름을 불러요. 말 그대로 농사를 중요시하는 학자들, 이렇게 해서 중농학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바로 유형원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다산, 정, 약, 용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농사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토지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장을 양반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쵸?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영원이나 정약용은 양반이었거든요. 양반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양반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치? 하지만 대부분의 양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실학 중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학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실학자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선은 원래 명나라를 높여주던 나라였죠. 근데 이 명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리고 조선이 결국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임금인 인조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절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후금이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잖아요. 이 후금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청나라라고. 근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났지만 여전히 이 병자호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적인 사고를 버리기 어려웠던 양반들은 여전히 청나라를 욕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나라를 뭐라고 해? 오랑캐라고만 불러. 그리고 이 청나라 근데 전쟁이 이겼다는 거는 뭔가 비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또 청나라는 중국을 결국 점령했다. 그리고 청나라는 여진족들의 나라지만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좋아 보이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야. 반대로 조선은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기들은 유교의 나라다, 예절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저런 오랑캐들 거를 나는 배울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청나라 후금을 오랑캐라고 무시하기만 해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실학자들은 자,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맞아? 우리들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면 이 청나라의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발달시켜야 되는 게 뭐가 있다? 자, 상업이나 공업이죠. 상업은 뭐야? 장사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공업은 뭐야?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자, 중요해.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이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양반들이 이런 생각인 거죠. 농사꾼은 농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높여주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어휴 저 천한 놈 장사치 장사해서 먹고 사는 놈 이렇게 흥정하고 저거는 천한 놈이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물건을 만들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막 만드는 사람도 어휴 저거 공부 안 하고 저렇게나 먹고 살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 조선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거나 정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실학자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상업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상업을 중요시하는 학파다. 알겠죠?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북학파. 들어만 놓으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니까요. 말 그대로 북쪽, 즉 청나라의 것을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박제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암 박지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약용 선생님의 유영원 선생님은 농사를 중요시한다 해서 중농학파. 새로운 농사기술과 토지제도를 바꾸자. 그 다음 상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 중국 청해문을 적극 받아들이고 상업이나 공업을 발달시켜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사고 주고 받게 좋은 물건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중상학파. 그다음 또 다른 학자들은 바로 뭘 연구하냐면 바로 우리의 것을 연구한다. 우리의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럼 그전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로 누구의 것을 이용했던 거야? 중국의 걸 그냥 갖고 와서 쓰고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 실정에 맞는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국학, 우리나라 국가를 연구한다 해서 국학파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 조선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뭘 쓸까요? 바로 역사책을 쓰겠죠. 맞아요. 대표적인 게 유득공이라는 인물의 발해고. 말 그대로 제목에서 할 수 있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발해에 대한 역사를 유득공이 연구해서 책을 쓴다. 알겠죠? 다음 지리. 맞아요. 우리나라의 땅을 연구하게 된다. 맞아요. 우리나라 땅. 뭐 이종환의 택리지. 우리 조선에 산이 어디 있고 택리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네, 그런 것들. 그다음 우리의 언어를 공부한다. 맞아요. 여기서 언어는 뭘 공부하는 거야? 한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자연. 요거 관련돼서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물고기들을 연구하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어떤 물고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치? 우리 백성들에게 물고기 잡아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연구한 사람이 바로 정약전이야. 이 사람이 쓴 책은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먹고 사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얼마 전에 이 영화 개봉했었는데 혹시 본 친구 있을까요? 자산어보란 영화.
흑백으로 된 영화였는데 선생님은 좀 재미있게 봤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정약용 선생님하고 정약전 선생님 이름이 비슷하죠? 정약용 선생님의 친형이 바로 정약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약전 선생님이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저기 저 멀리 있는 흑산도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산도에 유배당하던 시절에 놀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섬 주변에 우리 조선인들이 백성들이 먹는 그런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런 책을 만들었다. 자, 이런 실학자들의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자, 농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바꾸고 과학 기술이 잘 알려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농업에 관심 두었던 실학자는 토지 제도, 과학적인 농사 기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중농학파. 다시 다음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두는 실학자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백성 삶을 풍요롭게 하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중상학파. 그 다음 실학자들은 우리의 고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것을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국학파라고 불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종원의 택리지가 아니라 택리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대동여지도.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대동여지도는 얼마나 정확했을까? 그렇지.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이다. 전체 지도라는 거지. 이 지도에는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 길 등이 아주 자세하죠. 지금 지도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죠. 김정호 선생님이 진짜 전국 방방 곳곳을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또 뭘로 표현했다? 기호로 표현했다. 오,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여러 지도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겠죠? 자, 대동여지도 하면은 김종호 선생님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네, 다 펼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실 크기만큼 되겠죠? 네,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질문 중에 실학자들은 왜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라는 거죠. 자, 상업활동이 발달해야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빠르게 주고받겠죠. 맞아요? 네. 일단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팔아야 될지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잘 팔리는 거는 만들어야겠죠. 공업이 발달하겠죠. 상업이 발달한다는 건 공업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필요한 물건들을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바구니를 만들어야지. 맞아? 바구니가 많이 팔리니까 또 공업이 발달하고 진짜 백성들의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에서 국가가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 세금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세금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업이나 공업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주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실학자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층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학자들의 주장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반층들의 반발이 있었다. 결국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제 점점 문제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정약용이 말한 조선사회 알아보기. 정약용 선생님은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학을. 근데 정약용 선생님을 중농학파라 했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농사뿐만 아니라 뭐 상업이나 공업,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것 이런 것들 모든 실학에 대해서 총 전문가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학의 총 집대성을 이뤘다.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높았고 수준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자, 정약용의 책에 나타난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을 겪게 됩니다. 정약용을 굉장히 예뻐했던 정조가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약용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정약용을 모함했고요. 또 정약용이 유배당하는 아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약용의 형들이 천주교를 믿었다. 즉 서양의 종교잖아요.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봤죠. 천주교라는 것은. 어떻게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가 있는데 뭐 천주교? 뭐 예수? 그다음에 뭐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 이거 이단이다. 이단. 조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게 되거든요. 박해라고 해요. 정약용 선생님은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대단하신 거 연구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셨다. 무려 남기신 책이 500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린 평생 500권은 읽겠지? 그는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을 찾고자 연구했다. 자, 목민심서 꼭 알아두세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멋있는 말이야. 첫 마디가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얼마나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그치? 마치 자기가 위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들 피고름을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또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오직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그러니까 뭐 갖은 이유를 들어서 세금 걷는 거죠. 세금 걷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가 몰래 가져버리는 거지. 백성을 기를 바를 알지 못한다. 때문에 백성은 여의고 시달리며 병까지 들어. 이 대사가 영화에 또 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참 재밌는 영화 많아. 영화 군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군대에서 이렇게 못된 수령을 뭐라고 불러요? 탐관오리라고 부르죠. 이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장면에서 이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딱 첫 장면에 나옵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영화 장면인데 거기에 바로 나와 있다는 거죠. 목민심서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문제점 맞아요. 굉장히 이 수령들의 탐관오리들이 많았다. 즉 굉장히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런 걸 수탈한다고 해요. 수탈. 말 그대로 탈탈 털어간다. 백성들을 굉장히 못 살게 하는 관리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필기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쯤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의 실학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했을 것인가? 농사를 중요시해서 조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았을지 아니면 청나라 걸 빨리 받아들여서 상업이나 공업을 발달시켜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지리, 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언어,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나라를 발전시켰을지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그 이유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
맞아요? 농사는 아니겠지만 상업이나 공업을 발달시켜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지금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쓰고 있잖아. 우리 한글을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리,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이나 땅, 자동차, 도로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